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25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도원 87침의 한계를 태음인의 폐전격과 태양인의 폐성격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871침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불안정함 때문에 체질 진단이 정확해도 부작용이 생기고 반대로 진단이 잘못되어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71침의 결과로 체질을 확정할 수 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묵계의 871침은 기존 오행침과 곤돈 871침의 한계를 극복한 침법입니다. 그리고 이들 침법의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각각의 장점에 3침법의 육기적인 의미까지 더하여 통합한 침법입니다. 과연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곤돈 871 침법의 한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고 또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6일에서 7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강의와 13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는 대구 강의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곤돈 선생은 간, 폐, 비장, 신장의 네 장부 중심의 사상의학을 부정하고 신장을 포함한 5개 장부의 강약을 중심으로 팔체질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많겠지만 그중 하나가 오행침을 놓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871침은 오행침을 8체질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침법의 8체질 적용이 아닌 굳이 오행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침법은 오행과 육기를 동시에 고려해서 인체에 적용하는 침법입니다. 반면 오행침은 육기적인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오행의 상생상 작용을 활용해 오행장부의 불균형만 조절하는 침법입니다. 곤돈 871 침법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지만 방금 언급한 육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한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체는 오행으로 설명되는 장부 불균형도 병의 원인이 되지만 풍, 한, 서, 습, 조, 화의 육기적인 불균형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육기적인 불균형 회복에 집중하는 침법이 바로 육기침입니다. 각설하고 오행침과 이를 적용한 871침은 환자에게 잘만 적용한다면 일반 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 크다는 뜻이 됩니다. 즉 정확한 체질 진단과 환자 장부의 육기적 상태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행침의 경우는 감각이 예민한 손과 발의 말단을 주로 선택해서 자침합니다. 그래서 침을 맞는 환자의 고통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8체질 한의원에서는 특별히 고안된 기구를 사용하여 아주 빠르고 짧게 자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침하면 환자의 고통을 덜고 강한 자극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자리 표면을 살짝 터치하는 것은 일반 호침으로 시술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 이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행침과 곤돈 8체질침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자, 체질을 정확히 판단해서 8체질침을 놓더라도 8체질 한의사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체질이 확실함에도 체질침을 맞고 난 후에 병이 악화하거나 여러 부정적인 느낌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지만 태양인과 태음인의 기본방, 즉 통치방에 해당하는 폐전격과 폐성격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열태음인 모금체질의 폐전격의 문제점입니다. 태음인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폐가 가장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폐전격이 기본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폐전격은 원래
수태음 폐경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는 폐와 폐경락을 보호한다는 의미 이외에 태음습, 즉 습기입니다. 서늘한 습기를 더해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상을 해보면 폐전격은 장구인 폐를 보호하는 효과보다는 서늘한 습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인체에서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오행보다는 육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태음인 중에서도 열태음인 모금체질은 폐가 매우 약하고 몸도 체질적으로 습냉합니다. 습하고 냉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폐전격을 쓰게 되면 약한 폐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습을 넘치게 하고 서늘한 성질까지 더해져 몸을 냉하게 하고 기운도 처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습은 자꾸 가라앉는 성질이니까 몸을 더욱 가라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폐전격은 특별히 약한 폐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할 때만, 즉 몸과 대기의 한열 상태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만 써야 합니다. 더 붙여 폐전격을 시술할 때는 인체와 대기의 한열 상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너무 추워지거나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폐전격은 유기적으로 서늘한 습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습이 넘쳐나는 비만한 살이 많이 찐 열태민 모금체들에게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습이 많지 않은 한태민 모양체들은 대체로 폐전격이 무난한 처방입니다. 자, 다음은 태양인 금체들의 폐승기에 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수태음 폐경을 사한다. 이게 폐승격이죠. 이것은 폐와 폐경락을 사하고 태음습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폐는 태양인의 가장 강한 장부이니 폐승격으로 폐의 기운을 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폐승격이 지닌 육계적인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즉 폐승격을 통해 태음습을 제거하면 습열이 많은 열태양인 금양체들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습이 없애주니까요. 하지만 습이 부족해지기 쉬운 한태양인에게는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태양인 금양체들도 열이 조금 가중되니까 이런 정도는 또 부담이 됩니다. 자, 또한 폐는 오행상 서늘한 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도는 서늘함을 집어넣고 산은 서늘함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에 해당하는 폐승격을 처방하면 어찌 될까요? 당연히 폐와 주변 조직에 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이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폐승격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음인 모금체질, 모양체질과 태양인 금체질의混同 팔체질 침의 기본방인 폐전격과 폐승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작용 없이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묵계 팔체질 침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초보인 분들도 전혀 어렵지 않게 아주 빠른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이틀만 해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진행되는 서울과 대구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팔체질연구소 블로그와 팔체질나라 카페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